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랄까요, 현대판 전봉준? 네, 근데 아주 부자 전봉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활동이 참 제대로 잘 된다면 많은 분들한테 유익이 돌아갈 수 있어서 진짜 동학, 제대로 된 동학 개미운동, 개미는 아닌데 하여튼 동학 개미운동의 중간 선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환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싼데 이제 이걸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네. 제가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그 배웠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다가 가서 그거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와중에 지금 회사에서 아마 프로듀싱 개선 방안 네. 발표하고 계실 건데요. 네.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M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회사가 잘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여튼 수익성도 좋고 건전성도 좋고 네. 경영진 분들도 똑똑하고 뭐 다 좋은데 네. 외국의 은행들은 PBR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되는데 1.3배.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0.3? 0.4. 뭐 조금 올라서 요즘 0.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눈에 보이는 이유로 싼 거여서 네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월 2일에 은행들을 7개 은행 이사회에 저희가 레터를 보내서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해라. 네.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돈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건전성 따위 필요 없고 돈 내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네. 아니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네.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2월 9일까지 은행들이 발표하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은행들이 너무너무 수익을 잘 내서 돈을 굉장히 꾸준히 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본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게 어느 시장에서든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인위적인 통제를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 비율이 충분해요. 은행이 건전해야 돼요. 저도 은행 주주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건전하게 잘 가야 되고 제일 핵심은 자본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을 위험 가중 자산, 그러니까 대출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위험이 발생했을 때 흡수가 가능하니까. 자본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거죠. 돈은 많이 벌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모태 돈 1억을 가지고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대출을 해줬으면 거기서 그걸 하면서 잘 매니징을 하면 1억 가지고 자본 1억 가지고 뭐 위험이 발생돼도 커버가 되고 수익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대출을 해주면 1%만 손상이 가도 자본금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이제 그래서 은행은 규제 산업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되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선진국 경제에서 보통 은행들은 선진국 경제 저성장하기 때문에 은행들 대출 성장도 저성장하고요. 대출을 안 늘려도 되니까 자본을 더 안 쌓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보통 버는 돈의 한 60에서 70%를 평균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년 동안 지금 30%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본 비율은 이미 약간 충분해요. 네. 네, 특히 신한, KB 하나 이 정도만 보면 세계 평균이 11.9거든요. 제가 네. 이제 선정한 벤치마크에서. 근데 얘네들은 거의 13%예요. 네네. 13% 이상 갈 필요 사실 없거든요.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배당을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배당을 25%밖에 못 해요.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이 네.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무수익 자산이 되니까 자본 비율만 계속 커지는 거죠. 자본 비율만 계속 커지고 자본 비율이 영원히 갈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1억에서 10억을 빌려주는 건데 갑자기 자본이 2억 3억이 되는데 계속 10억만 대출해주는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약간 돈은 똑같이 벌잖아요. 자본 늘어나는데 그러면 돈을 굴리는 게 은행 역할인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추가로 더 대출. 추가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5년 동안 한 3%? 명목 GDP가 한 3%씩 성장했는데 네. 대출은 한 8%에서 9% 이렇게 해서 성장해 온 거예요. 보통 이제 성장률과 더불어서 대출이 비슷한 수준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과잉 대출.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간 거고. 가계부채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인 네. 거고요. 그게 부동산 가격 급등과도 연계돼 있는 거죠. 네. 아무리 막 DSR을 하고 LTV를 하고 해도 이 자꾸 은행들은 어떻게든 그러면은 뭐 그 사업자 대출이 됐든 뭐 어떻게든 돈 빌려줄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영업해서 돈을 빌려주게 돼요. 근데 이제 은행의 건전성은 훼손되진 않는 거예요. 돈은 계속 벌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총량 위험은 커지는 거죠. 대출이 많아지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GDP 성장률보다 높은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안 했다면 네.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60% 정도 주주 환원을 했다면 네. 그리고 그게 되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은행들 PER이 3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주가 수익 비율이 33%라는 이야기인데 내 대출하면 10% 버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33%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면 네.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냐? 자본 비율은 지금이나 그 상황에서나 똑같았을 거예요. 예. 예, 자본 비율 똑같은데 그 대한민국은 그래 결심했어서 이휘재 인생극장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 민간 부채 비율이 220%인데 네. 그때 170이었거든요. 네. 170% 유지됐을 거고 예. 부동산도 덜 올랐을 거고 은행들 자본 비율은 그때나 지금 똑같고 네. 은행들 밸류에이션은 몇 배가 올랐겠죠. 예, 지금 뭐 PBR 1배, 네네. 지금 0.3이지만 네. 그 상황이 됐을 텐데 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건전하냐, 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상황에서 더 안전하냐 네. 하면은 이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본 비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네. 이 대한민국은 GDP의 170%막 부채 비율이 있고 부동산도 급등 덜 했으니 네. 부실도 덜 하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 비율은 똑같지만 부채 비율이 220%가 됐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해서 지금 부실이 되니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책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비율이 똑같지만 리스크는 여기 더 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PBR이 3이에요. 뭔가 위기가 진짜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도 못해. PBR 0.3이면 어떻게 유증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유증을 하면 제사를 깎아먹는 거죠.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내 원래 가치가 1억짜리야. 내가 장사를 하는데 1억짜리야. 근데 최소 1억 원을 받고 내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야. 3,500만 원에. 내 지분을 팔면 그만큼 희석이 되는 거죠. 네. 싸게 발행을 한 거니까. 그렇죠. 할인 발행을 하는 건데 이게 네. 주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최소 한 배는 돼야 이게 말이 되지.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건 죄악인 거죠. 이거 워렌 버핏이 보면 경악하는 일입니다. 눈 돌아갈 일이죠. 네. 근데 아까 이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던 시장 원리대로 배당을 했던 그 자본 비율만 규제했던 정상적으로 그런 대한민국이었다면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은행들 밸류에이션도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래도 위기가 왔다. 네.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네. 국가 경제의 안정성이 훨씬 높았겠죠. 네, 네. 아,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위기하고는 직결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이걸 잘 아셔야지. 그냥 괜히 왠지 배당 늘린다 그러면 괜히 싫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왜 복부가 유출되니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한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누구든 정당하게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제도 안정화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서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놨던 거에 상당 부분을 할인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상 DC로 그냥 우리의 자산을 국가 자산을 팔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 우리 국민연금이 다 우리나라는 세대주주인데 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PBR이 한 배였다면 이게 그렇죠. 뭐 몇십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주주 환원, 즉 배당이나 이런 걸 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사를 깎아먹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당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본 궤도를 찾아서 영양실조가 그냥 오히려 정상인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부가 창출되는 거죠. 예, 국가 창출되는 네. 거고 그다음 개인들의 소득도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딱 들러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들 중에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은행 주주가 다 합쳐서 95만 명 정도 되는데 실대 은행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자 내가 원해서 분석해서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한국은행. 예, 한국의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냥 진짜 패시브 ETF 인덱스 투자자 수동적으로 어쨌든 한국은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은행 ETF에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MSCI 코리아 지수에 들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투자밖에 없어요.
네, 액티브하게 내가 한국은행을 투자하겠어라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국내든 해외든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만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요? 싼데? 원래 거기도 가치 투자자들이 아니 싸봤자 그게 그 앞으로 영원히 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PBR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을 한 거군요. 아 그렇죠. 그 외국 투자자 얘기해 보면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 싸고 좋지 않냐 그러면 밸류 트랩이라고 그래요. 네, 밸류는 싸 보이는데 어차피 소용 없어. 약간 절망한 상태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 예전에 그 삼성물산 거기서도 아마 상당히 절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희가 가서 이제 좀 달라졌어. 이제 우리 이제 행동주의들도 나오고 여론도 달라지고 정치적 환경도 바뀌어서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트 없애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은행 같은데도 뭐 예를 들면 뭐 건전성 규제만 그 비율만 잘 준수하면 배당은 이제 자유를 맡기겠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긴 한데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제는. 달라질 거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되겠어? 한국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참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한 150군데랑 이야기했거든요, 은행하면서. 참 처참합니다, 진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거기는 가면 안 돼. 야, 우리 BTS 나와가지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게 더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고 젊은 애들은 진짜 한국 그냥 영상을 유튜브에 멍하니 한국의 일정 시내를 찍어주는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보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한국에 대한 로망과 이런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이 금융시장은 완전 개떡인 후진국이네요. 네, 후진국 정도가 아니고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예를 들면 이런 데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악의 자본시장이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문화나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금융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작년에 도입된 것도 50% 좀 약간 반쪽짜리 도입됐지만 그거 없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그 충실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도 없어요. 이러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도 한국이 밸류 트랩이다. 라고 알지만은 이게 하여튼 굉장히 처참하고요. 이 문제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제가 이제 한국 시장 관찰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 이게 조금 모양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외국에도 뭐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같은 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없죠. 예를 들면 뭐 알파벳이 구글하고 유튜브를 각각 상장한다든지, 뭐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주회사 하나만 있든가 아니면 지주회사 빠지고 자회사만 넣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은 뭐 이거에 성공한 회사 있죠. K모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서 자본을 쭉쭉 빨아당겨가지고 아주 일단은 신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구조화되니까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회사가 합산해서 자산 가치를 파악해 보면 저평가인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0%를 보유하지 않으면 일단 현금 흐름의 이동이 제약이 돼요. 자회사가 버는 돈을 지주회사에 올릴 수가 없어요. 세금 리키지가 있고 다른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런 구조를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되고 제일 선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죠. 아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거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아주 작년에 진짜 만세 불렀습니다. 신나가지고. 너무 정말 약간 선진적인 구조로, 선진적인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완벽해요. 정말. 그렇죠. 주주로서 봤을 때 캐피탈 엘로케이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텍스 리키지 이런 관점에서 화재에서 증권에서 화재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곳에 자본을 옮길 수 있게끔 지주사에서 지주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상장에 의한 이런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완벽한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요거가 내용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깜짝 놀랄 일인데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졌죠. 네, 내려가죠. 물론 이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는 뭐 충분한 건데 제가 이야기로는 그 조정호 회장님이 나는 자식에게 안 물려주겠어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고 원래 한 70% 정도 됐는데 아마 40%대인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물려줄 거면 그러면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 계속 경영을 한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5%여도
이분들 이 이사회는 계속해서 선임될 거예요. 네. 네.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선진적인 방향이 있죠, 사실은. 네네. 네. 네. 주가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게 결과치가 지금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 과정인지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아주 한국에 오래도록 투자했었던 그리고 가치 투자 케이스의 투자자들이 진짜 환호를 했습니다. 이번.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도 또 다른 사례라고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캠페인을 해서 뭔가 소기의 성과, 그러니까 막 대주주가 조금 배당 좀 더 올려주고 약간 자사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경우는 많아요. 예. 근데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준 거는 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SM은. 그래서 그것도 잘 됐 거라고 보고 이미 잘 됐지만 더 잘 되는 사례가 되고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도 나오고 전 이번에 은행 캠페인도 되게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하나씩 쌓이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제고될 겁니다. 이게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행동주의 캠페인이 없는 회사조차도 미리 대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 되게 많이 와요. 그냥 우리는 이런 일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할게. 왜냐면 기왕에 바뀔 거 그냥 회사의 레퓨테이션, 평판이 안 깎이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신한지주의 경영 포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본부장에서 임원급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이었었는데 아주 대규모 포럼이었는데 거기에서 CFO인가요? 나오셔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 약 변형 ROE의 그 13% 이상인가를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딱 공언을 했어요. 경영 포럼에서 제가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제가 거기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다 들었어요. 아, 그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예, 온라인으로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예. CET1 기준으로 하여튼 12%대를 유지하겠다. 그 이상은 주주 환원한다. 맞아요. 12%예요. 네, 12% 예, 그리고 이상은. 네. 예, 그리고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 환원이다. 네. 그 말씀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신한은 원래부터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본 관리라든지 약간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에 내부에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되게 선진적인 뭐 금융 지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 KB의 지금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그렇죠. 리딩 뱅크로서 이번에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이미 저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과 이런 걸 엄청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사진에서 충분히 검토하실 거고. 근데 혹시나 이제 너무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과거의 행동주의자들과 다른 부분은 실제로 행동을 한다. SMT도 주총을 갔잖아요. 아니 근데 지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특별히 큰 은행 같은 경우는 지분이 뭐 별로 없는데 이번에 뭐 제이모 쪽은 지분을 좀 많이 갖고 계시니까 주가가 진짜 폭등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큰 회사들은 최소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가 동의해줄게 이런 확답을 좀 들으셨다던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나는 온라인 파트너서 지지합니다라고 서한을 써서 회사에 다 보냈다니까요. 외국인 주주들이. 외국인 주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 주주들 얘기가 아니고. 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요. 그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저희의 지분율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주주가 없고 이거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주 중에는. 저희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주 같이 재고를 하겠다는 거니까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그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제가 이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안 됐으니까 되겠어? 라는 게 이제 관성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일부라도 될 가능성이 조금 반영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주주 제한을 해서 이제 주총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겠다. 주주 제한하는 데는 0.1%만 있으면 돼요.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 0.1%는 그래도 몇백억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위임도 뭐 지금은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지분을 계속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SM 케이스도 그렇지만 될 때까지 하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아마 안 되고는 못 빼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KB가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건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신한과 KB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은행들도 아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역전되면 KB가 안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좀 붙었거든요. 서로 이 리딩뱅크 싸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충격적인 게 외국인들이 완전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의 포기했네요. 여기는 그냥 투자가 불가능한 마켓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패시브, 지수 비중이 되는 것 때문에 수동적으로 담아야 되는 곳들. 아니면 롱숏 헤지펀드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건 없지만 나라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롱숏 베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비트라지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막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숏해가지고 돈 번 롱숏 펀드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지 주로 막 그 롱온리 펀드가 액티브한 사람들이 막 많이 들고 있거나 이런 종목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긴 워렌 버핏도 포항제철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떠났죠. 싸기는 엄청 싼데 이러면서 사실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패시브 자금 외에는 그럼 바라볼 게 없는 현재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조치를.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요번에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에 다 적용되냐? 첫 번째,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작년에 조치 물적 분할 관련된 거 조치 취했거든요. 이거 아마 실효성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옛날에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 보호 조치를 정책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있어요. 그 공시를 하고 어떻게 플랜 이런 거 다 주주 보호 조치가 안 하면은 상장 안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도 했죠. 네, 50%. 그 다음에 지금 그 MSCI 선진국 지수 가기 위해서 외환시장 개방이라든지 내년도 후반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 이런 거 개편하는 그거 진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진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주 진짜 이거 좀 큰 거거든요. 자사주 의무 소각하는 제도. 그렇지. 자사주 매입만 하고 나중에 팔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빠르게 된 적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된다고 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가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그러면 또 제대로 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롱온리 그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또 그게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패시브 펀드나 롱숏 펀드랑 다르게 회사의 장기 투자를 소유주라는 관점으로 동행한다는 개념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 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희 같은 행동주의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압력을 받아서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양질의 자금들이 더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도 나와서 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제고됐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각도기 TV라든지 뭐 이런 데서 또 이런 계속 이런 거를 옛날에 없었던 거를 제가 최근에 어디 연합 어디 나가가지고 온라인 파트너스 응원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주주가 어떻습니까? 막 소리 질렀더니 연합인포맥스 역사상 그 실시간 채팅이 폭발한 적이 없나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빠지면서 안 그래도 원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주주가치 재고를 안 하는 문화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걸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달라요. 진짜 현장에서 느낀 느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들한테 가서 아니야 달라졌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진짜 밑바닥 민심은 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돌아가고 뭐 저희가 정의회사도는 절대 저희도 저희 투자자를 위해서 그냥 수익 창출하는 전략으로 하는데 그런 거고 이제 그랬을 때 근데 다른 사람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략이죠. 그 주가 오르면 다른 주가도 혜택 그냥 그런 거일 뿐이니까 뭐 저희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금융업도 드디어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게 그러니까 정부의 큰 기조. 우리는 이 수많은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에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이 방향의 큰 기조로 가고 있고 실제 가고 이제 금융감독원장도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이제 뭐 원래도 그런 거지만 뭐 건전성만 잘 유지하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런 거는 관여 안 하겠어. 원래도 그게 맞는 거지만 발언도 하시고 그거를 직접 하셨어요. 감독원장님께서 애널리스트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가 움직이면 규모가 네, 이런 분들은 사면은 한 5% 막 10% 사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큰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세계 최고의 운용사인 뭐 블랙 뭐시기 블랙 땡땡 없네. 우리나라에 없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패시브 펀드로는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이제 운용사들 중에도 성격이 다 다른데 액티브 롱온리 이제 그런 데들에서 이제 지수 패시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는 뷰를 가지고 확 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좋은 회사들 뭐 회사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본이 들어와서 활력이 넘치면 우리의 미래 성장도 없던 미래 성장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원리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내가 자본을 싸게 조달할 수 있어 그래요 대규모로. 그러면 재능이 있고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 성장에 필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리고 나중에 엑시트할 때도 비싼 값에 IPO하면서 엑시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쿠팡 아닙니까? 쿠팡. 그렇죠. 뭐 쿠팡도. 쿠팡이 우리끼리 얘기는 야 그거 PPT 회사잖아. PPT 잘해가지고 자본 조달해가지고 저기까지 간 거잖아. 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기존의 한국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였었거든요. 쿠팡은 정말 그 김범석 씨가 정말 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력의 끝판왕. 그걸로 모든 게임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리고 이런 자본 시장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 처음부터 그 쿠팡 LLC라는 회사를 미국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자회사로 100% 한국 자회사로 쿠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은 자본시장 신뢰가 높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싸고 거기서 양질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했죠. 경쟁자들과는 다른 구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게임을 이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위너 텍스 올의 지금 승자가 된 것이고 그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그리고 미국의 많은 대부분의 좋은 스타트업 다 미국에 있잖아요. 사실은 뭐 테슬라 망할 뻔했는데 자본 시장에서 자본 조달해서 견디고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전기차 그리고 뭐 미래 최고 회사라 추앙을 받는 건 사실은 뭐 그 더 따져 보면 뭐 애플도 맞아요. 옆에서 자본가가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애플 되기는 어렵죠.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나 어려웠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재 체제로는. 근데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개혁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PBR 2배가 되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상장해야 되는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밸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BC 때 투자 받을 때도 그거 감안해서 다 밸류에이션 책정해 주거든요. 아, 그럼 VC 받을 때도 아 그거네요. PBR 2배가 된다는 게 이거네요. 저 나라에 돈 넣으면 돈이 잘 불어. 그렇죠. 그게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 PBR이 2배가 된다면 내가 넣은 자본 대비 돈이 금방 2배 뿌네. 그러니까 저 나라는 돈을 넣어놔도 웬간해서는 돈을 벌어. 요즘 우리가 미국 느끼듯이. 미국 시장 아주 직선이네. 좋으면 기업 실적 좋으면 그냥 올라가네.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게 미래에는 특히 이제는 그 자본 게임이 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반드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호기가 왔거든요. 이럴 때 또 이제 기존의 프레임 막 우리나라는 막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뭐 기업의 경영을 흔들고 막 뭐 나쁜 헤지펀드가 와서 먹튀를 한다느니 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걸로 또 뒤덮여 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데 다행히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이 자본시장 돌아가는 속도를 보니까 제가 이제 채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에 채권 살 수 있는 거가 마지막이니까 사십시오 했더니 딱 지금 한 달 만에 엄청 샀죠. 0.5% 이상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콜이 순식간에 학습 효과가 정말 미친 듯이 빠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또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줬으면 우리 서로에게 더 도움이 돼서 서로 승수 효과를 내면서 서로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해보니까 저도 SM 때도 느꼈고 은행 때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정말 이제 주식을 매매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이 기업의 소유주다. 동행한다는 그런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특히 이제 저희같이 행동주의 캠페인이 있다거나 할 때 지분이 많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이 동참해주면서 여기저기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막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약간 기업 경영진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각 개개인이 참여해 주실 부분이 되게 많다. 그 하나하나 되게 임팩이 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이 돌아갔어요. 51% 대주주 회사는 안 움직일 것이다. 당연히. 그러나 첫 번째로 움직일 회사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주주분산이 된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주인이 없는 절대 대주주가 없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회사는 이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분이 50% 미만인 대주주들도 결국 연쇄 효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들까지 영향을 받으면 51% 대주주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 네.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면서 약간 규제들이 하나하나씩 바뀔 거거든요. 네. 아까 뭐 자사주 부분도 자사주로 경영권 방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집중투표제 이런 거가 있어야 3% 룰 이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이 51% 이상인 대주주가 있는 회사여도 사실은 집중 투표제가 있으면 이사 한 명은 선임할 수 있죠. 네, 혹은 네. 3% 룰을 통해서 이사를 한 명 넣거나 감사를 네. 한 명 되면 이제 그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한 명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럼요. 한 명 들어오는 것도 진짜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네, 대주주들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거 막을 명분이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분산 소유 기업이나 이제 지분 낮은 기업보다는 변화의 폭이 작을 수 있으나 대신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전체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아, 저도 보니까 뭐 이제 자산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 자산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는 시가로 따지면 1조예요.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그럼 많아요. 그런 회사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는 순간이 되면 본질 가치 회복을 하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치 투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치 투자 불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랬던 건데 네.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은 가치주 대 장세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2003년부터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WTO 진입을 하면서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가치주 1세대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음식료라든가 무슨 일반 중구장대 한국 기업들이 퍼 2, 300개 안 되던 회사들이 퍼 10배를 향해서 네, 가다 보니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정말 신기하게 99년 2002년에 데칼코마니가 2000년부터 지금 2003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때도 버블이 있었고 이번에는 크립토 버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가치주 대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엔 뭐가 있어? 해보니까 이 주주 네. 가치 제고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면 앞으로 몇 년짜리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정말 재미난 게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분석이 목표점이 PBR 1이에요. 말이 안 되죠, 사실 기업이. 예. 무형적인 게 많은데. 네, 근데 사실은 PBR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적자 많은 연속으로 보는 회사 아니라면. 예, PBR 1이면은 뭐 굳이 뭐 사업을 안 해야죠. 네. 그냥 그 돈 갖고 있지.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좀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씌워졌던 게 있어서 한 그게 지난 20년간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도 주주가 됐고 우리도 주주이니 주주로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희망적인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들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과 제가 뭐 나라 일을 하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래의 한국의 성장이 지속되어서 한국이 좋은 나라로서 좀 다른 나라한테 좀 존경과 추앙을 받으려면 이제 자본시장이 좀 풀려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본이 활성화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 조달이 쉬워지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나 도와줄 사람 없어 했을 때 내가 보니까 너 싹수 있는데 내가 너 도와줄게 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정말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그냥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중에서 진짜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그런 기업과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은행에 이제 배당 이런 거 좀 고치면 나아지겠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자본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사실 출산율 떨어지고 이게 정말 이게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이 자본시장이. 그럼요. 나라가 망쪽으로 가는 거예요. 출산율이 지금 0.6명대? 이게 다 돈 넣을 때가 부동산밖에 없으니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자본시장이 정상화였다면 이제 그쪽으로 돈 투자하면서 돈 벌고 그러면 다들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돼서 애도 많이 낳고 정말 되지 제가 않을까. 예. 일본에 관심이 많은데요. 딱 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그 대단한 나라가 왜 저렇게 사그라졌나 했더니 중간에 강력한 버블 하나가 있었는데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기업까지 부동산 투자에 미쳐가지고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의 자산이 들어가서 기업이 망하든 살든 기업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일본은 계속해서 혁신적 기업들이 계속해서 잉태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참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한국이 제2의 일본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기회가 많다라고 하면 굳이 안전빵 부동산보다는 이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빵이라도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끝이 있는 거지. 그거 뭐 무한히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창출되는 효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효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창환 대표님하고 저희가 사실 중간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녹음 버튼 안 눌러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동참합니다.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진행하고 있는 주주 행동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의 뼈골을 빼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간에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이 주주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대화를 해보니까 차환 대표님하고 저 다 동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나 은행 주식이라든가 주주가 같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표 행사하실 때, 주주총회 표 행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증시각도기 여기 나와가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그 옛날부터 저희 3프로 TV 나오실 때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소개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은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